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께 송구하다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청래당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내란 모의죄라고 해요. 예, 그렇죠. 내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모의를 하는 것도 죄예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두고 김종대 의원이 우리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계엄령 문건, 내란 모의죄로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신신 법정클럽에서 신유진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반갑기도 하고 조금 슬프기도 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눈물,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 1년째 되는 날인데요. 이 문제의 해법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특위위원인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증감 비교는 이용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비정규직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었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아진 건 바뀐 통계 조사 방법 때문이라면서 통계청장이 해명까지 내놨습니다. 4부에서 청와대 한덕순 일자리 수석으로부터 정부 입장 들어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모친인 강하독 여사가 소천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도 남겼는데 당연히 상심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는 안 합니까? 맨날 나오잖아요. 수요일에 늘 나오시는. 네. 저도 대통령께서 남기신 페이스북을 다 봤는데요. 예. 저도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예. 대통령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예. 한 아들의 어머니고 또 그 어머니의 아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상당히 아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제 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현직 대통령의 모친상이 역사상 최초의 일인데 어떻게 치룰까 봤더니 그야말로 한 개인의 장례보다도 더 소박하게 이게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답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어머님과 얽힌 일화가 많이 나오던데 역시 모전자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새롭게 안 사실이 하나 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때 이산가족상봉 어머니 이렇게 시켜드린 게 가장 그래도 큰 효도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개인 자격으로 신청을 해서 여러 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어머니가 참 훌륭하게 아들을 키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일화 또 하나 나오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달걀 장사하고 연탄 장수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난하니까 부산역에 가서 암표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차마 일을 하면 못하겠더라.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도 안 팔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몸으로 원칙을 만들어서 실천을 함으로써 그것이 자식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훌륭하신 어머니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서로 조의라든가 조문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야당 대표들의 조문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손학규, 정동영 대표. 정동영 대표는 갔다 왔다 하고 예. 그래서 뭐 서로 인사하는 장면도 사진으로 봤는데 이것도 공평하게 해야죠. 예를 들면 당대표 선에서 조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원내대표까지는 가능하다든가 일정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예. 그래 어쨌든 야당 대표들의 조문도 있었는데 야당이 애도를 표하자마자 곧바로 공세 모드로 돌아서서 좀 각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조롱 논란에 휩싸인 유튜브 동영상을 비공개로 바꿨다고 하던데 모친상 예우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동영상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의원님 혹시 보셨습니까? 뭐 장례 때문에 모친상의 예우차원에서 뭐 내렸다 하는 것은 뭐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게 또 사실은 저는 비겁한 명분이라고 보고요. 예. 아니 장례가 아니더라도 이런 걸 틀면 안 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개인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 그리고 어쨌든 뽑든 안 뽑든 대한민국의 대표 아닙니까? 예.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동영상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당시 한나라당 환생경제 그것도 예. 엄청나게 후폭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장례 이렇게 운운하면서 내렸다지만 어쨌든 뭐 지금 동영상은 뭐 다 본 것이고 그리고 다 뭐 거기서 내렸다고 해서 그게 뭐 안 돌겠습니까? 예. 박지원 의원도 지금 정전 의원처럼 한국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고 근데 그 지지율을 많이 흡수하지 못했다. 거기다가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또 뭐 장관 떨어뜨려서 표창장 상품권 계속 논란을 쌓고 있으면서 네. 스스로 점수를 까먹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에 성공했죠. 예. 그리고 당시 저희 당 국회의원들은 막 질질 끌려나가고 울부짖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박수치고 환호했거든요. 예. 그때 국민들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 장관을 낙마시켜서 본인들은 뭐 승리했다, 뭐 성공했다. 그래서 환호 자격하고 표창장 주고 상품권 예. 돌리고 가산점 운운했는데 예.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분노를 터뜨리게 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었으나 결국 지지율로는 그것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소전투에서는 이겼는지 모르지만 예. 전쟁에서는 패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그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할 점이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북한에서 조문단이나 혹은 조의를 할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는 게 마땅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북의 입장으로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금강산 관광시설도 철거하고 막 약간 긴장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 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듯이 예. 정치는 정치고 예. 또 개인적인 도리를 다 할 것은 다 하고 그래서 예. 그걸 분리해서 저는 조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호 여사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네. 결국은 대표단을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중하게 뭐 조화도 보내고 예. 이렇게 했는데 뭐 보내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자, 남북관계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결국은 대국민 사과 같은 모양새가 됐는데 네. 조금 늦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사태가 불거졌을 때 당이 나서서 먼저 청와대에 건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기자회견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지켜봤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 했더니 러시아에 갔다 왔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모든 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 또 조국 수호를 외쳤던 수많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방향에서의 상처 또 이런 예.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타이밍은 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만일 그렇게 청와대랑 다른 길을 걸었다면
민주당 핵심 코어층에서 또 들고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당의 분열이라든가 지금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 사이에서 또 다른 분열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일부 당내 의견은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고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선거 코앞에 두고 지도부 책임론이라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고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1신, 우일신이라는 말도 있듯이 항상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총선을 앞두고 1신, 우일신의 차원에서 당의 면모를 좀 더 개혁적으로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마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뭐 당이 분열되는 거 아니야? 또 뭐 집안 싸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제 언론은 확대 하면서 이제 갈등 유발적으로 기사를 쓸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돌아서는 시점입니다. 엊그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우리 방송 출연했고 또 어제는 개그맨 강성범 씨가 출연해서 이번 국회는 자기들 인생에서 봤을 때 최악의 국회다라고 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근데 원래 국회가 끝날 때쯤 되면 모든 언론은 이번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달력 기사입니다. 달마다 달력 넘기면서 항상 하는 건데 달력 기사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다당제로 운영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생산적으로 합의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적인 측면도 좀 있었다. 또 하나는 헌정사상 뭐 드물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되다 보니까 그런 국민적 바램과 국회는 시간차가 있었죠. 그 촛불혁명 이전의 국회 의석으로 그냥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 권력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국회 권력은 그 이전에 그냥 구성된 걸로 가다 보니까 시대 상황과 좀 엇박자 이런 게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법안 통과율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에도 못 미쳐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속해 있던 19대 국회보다는 좀 효율성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봐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안 통과율이라든가 추경도 사상 최초로 많이 늦어졌죠. 국정감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가 싶습니다. 남북관계 이야기 해보죠. 북한이 우리 측이 제안한 실무회담. 북한 측에서 페이퍼로 하자 해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자 했는데 다시 싫다. 그냥 페이퍼로 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밀당 중이에요 여전히. 밀당 중이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시설 저도 거기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뭐 낡고 폐허처럼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미관상 좋지도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 경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북 제재가 있지만 더 좋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금강산에 못 가지만 중국을 통해서 관광객은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남쪽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 건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흉물스러운 낡은 시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좀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 새로 짓든지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이것을 뭐 철거하고 뭐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오늘 통일부가 언론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외금강 호텔 내부가 부서져 있고 골프장은 풀이 무성하게 자랐고 이산가족 면에서는 곰팡이가 썰려져 있고 오랫동안 쓰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폐허처럼 버려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그 현재 미국인이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서 금강산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철거를 얘기하면서 남쪽 동포들이 금강산에 온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민간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객 민간에서 모집하겠다. 통일부가 허가해달라. 이런 움직임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올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이제 미국에게는 새로운 셈법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금강산 개성은 조건 없이 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와 달리 북한 같은 경우는 최고 존엄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는데 이게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인민들 보기에 면이 좀 안 서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상에 좀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부용 그 발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실제로 금강산 이쪽으로는 우리는 못 가지만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외국에서는 많이 가고 있으니 그 시설 이용도 못하는 시설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짜증을 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는 좀 창의적 해법을 가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창의적 해법이 과연 나올 수가 있느냐. 뭐 만나주질 않는데 어떻게 창의적 해법을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민관 분리 이게 이제 창의적 해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율적으로 민간인들이 가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창의적 해법은 이게 사실은 금강산 개성은 우리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 때 행정명령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엔 제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미국을 잘 설득해서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니 남북이 좀 남쪽이 좀 주동적으로 해서 미국을 설득해달라. 이거에 대한 압박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에게 더 분발을 촉구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다. 예. 근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게 미국에 가서 잘 좀 설득을 해서 이것은 좀 열자라는 또 전향적인 자세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는 북한의 이번에 동아시아 축구대회에도 불참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다고 하는데 남북관계가 계속 좋지 않은 방향으로 북한으로서는 연말을 계속 연초부터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연말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급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계관 외무성 고문까지 나서서 지금 뭐 강원 전략을 다 함께 지금 쓰고 있죠. 결국은 미국하고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실무회담 언제 열려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단기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급할 게 없어요, 사실은. 트럼프가 급하면 급했죠. 여기는 북한은 선거가 없잖아요. 그냥 종신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입장도 지금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북한에 예전처럼 신경을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죠. 자기가 몰리는 것 같으니까 밀려서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저거 뻔하게 저거 대선 득표 때문에 저러는 거다. 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모양새 좋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거기에서 이제 좀 버티기가 있는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국민들에게 갖는 위상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겠어요? 1인 체제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스타일국이고 싶지 않은 거고 그 가운데에서의 밀고 당기기가 치열한 지금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철없는 대학생들의 연애 같은 모습이 같기도 합니다. 둘이 뭐 좋은 관계고 사랑한다는 사이니까. 밀고 당기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신신법정클럽 2명의 변호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신신법정클럽 신유진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클러버가 됐나요? 클러버 신장식입니다. 예. 신장식 변호사 우리 방송 2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하고 어떻던가요? 사실 말을 너무 빨리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도 말이 좀 빠르신 것 같은데 저도 덩달아서 그냥 고삐를 당기는 바람에. 두 분도 지금 TBS 김어준 씨 방송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진행자보다 제가 낫죠. 말도 다 들어주고. 그럼요. 중간에 자르지도 않고. 네. 그럼요. 훨씬 제가 훌륭한 진행자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어제 저희가 최강병기 시간에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계엄령 문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체제 아래 청와대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전 합수부가 계엄령 문건 관련해 부실 수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다. 네.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작성을 했든 어디서 지시를 받고 했든 네. 안 잡는 겁니까? 못 잡는 겁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뭐 젠가 놀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마치 예. 조현천이라고 하는 젠가를 딱 빼면 이 수사 자체가 전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조현천 씨가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나는 뭐 죽기 전에 못 돌아온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수사가 다 안 되는 것처럼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진짜 그런가. 조현천이라는 젠가를 싹 뺀다고 하더라도 이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현천이 없더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 예. 네. 말하자면 김관진 어제 엊그제 나왔던 군인권센터 얘기를 보자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실제로 청와대에서 조현천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2월 10일 날 2017년 2월 10일 날 만났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민구 전 장관도 조현천 씨가 만났고 그다음에 이 개헌 문건을 보자면 개헌 관련 문건을 보자면 굉장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하 부대로도 분명히 예하 부대 일부에게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이 갔을 거예요. 출동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실행 계획이 있으면. 즉 조현천이라는 젠가 한 조각을 뺀다고 해서 이 수사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조현천을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되겠지만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되겠지만 데려오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아랫선 윗선을 수사하면 이건 수사 가능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종전에 이석기 내란 음모는 물론 무죄가 나왔지만 내란 선동죄로 처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엄청나게 문건이라는 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사가 미흡하고 그 수사라는 것이 과연 수사의 의지가 투영되지 않으면 이렇게도 무마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통진당 사건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하시죠. 예. 이석기 전 의원 같으면 어쨌든 9년형 나왔거든요. 네. 예. 내란 음모는 무죄가 됐습니다만. 선동죄로. 선동죄. 네. 그 선동죄가 강당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마이크 잡고. 굉장히 조잡한 수준이었는데도 그게 선동죄가 돼가지고. 근데 지금 신 변호사 말로는 이거는 페이퍼니까 더 강력하죠. 강력하다. 증거가 있고. 자, 그러면 내란 모의죄. 내란 음모죄? 법률 용어로는 음모죄인데 음모죄인데 어저께 나오신 김종대 전 의원이 전 의원이라고 하도 요즘에 전을 많이 붙이다 보니까 이러세요? 갑자기 한 방에 훅 가게. 김종대 의원이 모의죄라고 하셔가지고 법률 용어 음모죄. 근데 지난번에도 내란 음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잖아요. 네. 이석기 사건 때.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음모라고 하는 거는 실행에 대한 이인 이상의 합의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요거는 지시가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지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예비죄는 해당되지 않을까. 최소한 이석기 전 의원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예비죄까지는 된다. 준비 행위는 충분히 있다. 가능하다.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비교합니다. 당연히 이게 동등한 관계에서 오히려 같이 동등한 대등한 주체들 간의 이야기가 됐느냐.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청와대부터 만약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공모,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고 음모가 충분히 또 예비까지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지금까지는 검찰이 파악한 대로는 미국에 있는 조현천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조현천이 한민국 국방장관이 지시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문건을 보면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났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그렇다면 청와대 라인으로 타고 오다가 내려온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충분히 그런 정황이 보이는 거죠. 만약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다수의 복수의 진술인이 있었다,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확인된다면 사실 이 정도로 군인권센터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참고인으로 그분들이 가서 진술을 하고 그 진술되는 정황에 따라서 물증을 확보해가는 단계를 거쳐가면 그러니까 정석대로 수사하면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조현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건을 중지했고 참고인 중지까지 시켜가지고 참고인들도 다 조사 안 하고 있다. 이거는 그럼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시 돌아가 보자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소 독점권 그리고 기소 편의주의, 기소 재량권,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는 이 권한이 검찰에 완전히 독점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제도적인
문제점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건이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검찰이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수사 필요성이 지금 충분히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재수사 얘기에 대해서 지금 멈출 수 없는 뭐 이렇게 한번 뭐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면은 예. 또 검찰은 또 이에 대해서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이런 보도가 나가면은 검찰은 이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럴 때 말이죠. 예. 경찰이 검찰에서 안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나서주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까. 그래요. 좀 지켜보고요.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던 PD수첩 법원에서 익명으로 처리하고 방송 내보내라 해서 방송이 나갔고요. 2012년 발생한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을 재조명했는데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던 상상인 그룹의 유준원 회장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으로 가장 큰 큰 수익을 얻었음에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검찰과 이 상상인 그룹 유준원 회장 쪽 양쪽 다 그 어제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반발한 것 같은데. 네. 어제 방송 내용을 조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2012년도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 당시에 가장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그 유준원 회장에 대해서 그 당시 유 회장의 이름이 147차례나 등장을 했는데 검찰 자료에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 유준원 회장이 이익을 얻었던 그 금액의 원단위까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건에 줄줄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는 조사조차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예. 문제는 왜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을까? 그러니까 보면 어제 방송 내용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그 전관 박모 변호사, 흔히 박재벌 변호사라고 불리는 박모 변호사 실명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데 이건 뉴스타파에서 이미 실명이 다 보도됐고 제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에서도 실명을 다 보도해서 제가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때 실명 얘기하지 마시고. 그 박재벌 변호사라는 분이 검찰 정관이고 그다음에 당시 그 금융 관련돼서 그 합수단장 수사본부장을 했던 김영준 부장검사 그리고 유 회장 세 사람이 한 배를 탄 거죠. 한 배에 있으니까 그 배에서 누구 한 사람만 유만 딱 끄집어내 갖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뒷배로 검찰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기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조사 자체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당시에 이제 20억 원 제일 많이 이익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워런트 그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배분하는 회의에도 참석을 했어요. 참석한 4명 중에서 유 회장만 딱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구속되거나 기소됐단 말이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른 정황으로 다른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설명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박 변호사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과 집중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그 전화 통화 내역도 다 PD수첩에서 지금 사실 보여줬죠. 다 보여줘서 이게 이제 전화 변론이잖아요. 전화 변론. 그 전직 검사 출신 전직 변호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제 전화 변론. 이거는 이제 경유증표 즉 내가 이 사람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변협에 신고도 안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얼마가 나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전화 한 통으로 전화 변론하고 또 흔히 제가 아는 정관 검사 한 분도 법원 검찰청 앞에서 딱 만났는데 나 한 바퀴 돌고 가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방에 가서 말로 이런 변론하고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했다는 거는 웬만한 변호사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통화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찰이 소환을 해서 나가서 하는 거지 전화 통화 막 한다고 받아주질 않거든요. 그렇죠. 어디 피해자가 전화를 이렇게 한다고 받아주나요? 근데 이게 전직 검찰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마음껏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 결과 다 무혐의 받고 그리고 뭐 벌금 받은 거 약식명령 받은 것도 있고요. 아까 신장식 변호사가 검찰의 그 막강한 권력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있죠.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뭐 기소 독점, 기소 편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기소 독점보다 기소 편의가 더 큰 권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니까. 네. 내가 수사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검찰은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는 명예를 얻고 기소를 덮어주는 것을 통해서는 돈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런 말 하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이 지금 다 이 방송 엄청 듣고 있을 텐데. 아니 뭐 저는 뭐 걸릴 거 없으니까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예. 그런 얘기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 말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중에 있는 말이다. 예. 근데 유 회장이 보면 그 사건도 그 사건인데 지금 그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도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브릿지증권을 인수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보면 검찰이 원래 이전에 이 양반이 그 세종상호저축은행을 운영을 할 때 지금도 뭐 계열사이긴 하지만 개인에게 40억 원을 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저축은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6억 이상을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개인에게. 왜냐하면 저축은행들이 망해 나가고 저축은행에 그 저금했던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던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에게 과도하게 돈을 대출해주고 저축은행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저축한 예금자들이 돈을 다 잃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6억 이상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40억 원을 빌려줍니다. 무려. 무려 40억 원을 빌려주고 이게 자기 자본의 16.7%나 돼요.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증권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다른 또 사건들도 있고 했는데 이런 금융 관련 사건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증명서를 내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사한 적도 없고 네, 죄도 맞아요. 없다라는 저는 그런 처분 증명서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네. 그걸 통해서 이 유 회장이 계속해서 증권회사까지 계속해서 자기 계열사를 늘려가고 증권회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도 검찰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게 정관 문제가 크다 이런 건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뭐 지금 MBC와 뉴스타파가 후속 보도를 할지 후속 취재를 할지 또 검찰 대응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내사 증거다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발언 내용이 뭐냐면 윤 총장이 여권의 모임을 만나가지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나쁜 놈이다. 내가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이 말을 한 시점. 네, 맞아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고발하기 전에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고발도 하기 전인데 윤 총장이 이걸 어떻게 다 알았을까. 사모펀드 문제라든가 이 문제. 그리고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사법처리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은가. 검찰총장이. 예, 그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녹취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녹취록은 어디서 구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모펀드 의심이 이때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만 꺼내도 이 확실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알아들을 것이다. 누군가 자기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것. 예. 그리고 진술 증거도 명확한 증거는 맞습니다. 근데 특히나 그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하면은 분명히 누군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맞지라고 인식을 하고 확실히 자기가 내사를 했다는 거를 뜨끔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은 뭐 그런 게 없죠. 네. 아니 뭐 내사는 할 수 있어요. 뭐 수사기관이 내사할 수 있죠. 내사하다가 종결할 수도 있고. 안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해요. 내사를 했으면 내사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내사를 한 내용을 검찰총장이 그 시점에 법무부 장관 임명도 되기 전인 그 시점에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다리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저는 그거는 총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검찰총장이 정치를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어쨌든 간에 자기 상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돼 있으니까 그렇게 처신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 내사를 했으면 내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을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검찰이 특수부에 배당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것도 검찰의 선별적 수사가 아니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거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는데 계속 수사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보복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고발된 혐의는 뭡니까? 지금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혐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예훼손 뭐 이런 겁니까? 네네. 그 알릴레오를 통해서 그 관련자들의 명예훼손 혐의와 그 표창장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최성해 동영대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특정 진술을 강요한 혐의라고 합니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특수부에서 조사할 사건인가 명예훼손과 그리고 이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것도 좀 너무 답답해서 좀 여기서 좀 한숨이 약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이제 고발 내용을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 검찰이 혐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는 또 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근데 특수부는 그 고발 사건 수사라고 만들어 놓은 데 아니거든요. 인지 수사하고 확실하게 기획 수사하고 재벌, 뭐 부패, 뇌물 이런 사건 그런 거 수사라고 하는 데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뭐 자기들은 검찰에서는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뭐 일부러 한 게 아니라 특수부에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관련 사건이라서 배정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그 다른 나경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도 특수부에서 압수수색 한 70군데씩 90군데씩 하면서 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하나 듣고 마치겠습니다. 3116번님께서 개헌 문건이 뭐가 문제죠? 정부로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자, 짧게 20초 안에 답변해 주세요. 아니 여러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탄핵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내용 보면 그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하게 계엄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야당 국회의원들을 발을 묶고 체포하고 못하게 한다. 이거는 내부 친위 쿠데타 모의 문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친위 쿠데타였다. 알겠습니다. 이 원래 지금 강제징용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네요. 다음 주에 합시다.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거 배상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1, 2부 수사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경제 문제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3부에서는 국회에서 심사가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 더불어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무역 갈등 해법, 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성장률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기재부 차관을 지냈고 현재는 민주당 일본 경제 보복 대책 특위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진 전 차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로 기재부 차관에 임명되셨고 작년 12월까지 계셨는데 그만두고 나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한 30년 이상을 그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직에 있었는데 이제 그만두면서 어떻게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차분히 한번 저도 좀 되돌아보고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고 뭐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차관님이 당시에 국회에서 대기하며 보낸 시간도 여러 날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 들어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100일 만에 굉장히 늦게 통과됐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추경 통과가 조금 빨리 됐다면 성장률 조금 앞서 나가니 도움을 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책이라는 게 원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정부 지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생산, 소비, 그다음에 수출 다 부진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은 부분이 상당히 이 정부 지출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난 2, 4분기 때 우리가 1% 성장했지 않습니까? 1% 성장했을 때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1.2%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2, 4분기, 3, 4분기에 보면은 0.4%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정부 부문에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 지출 비중이 크니까.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뭐 예년에도 그랬지만은 재정 조기 집행 해가지고 상반기에 하반기에 집행을 거둬서 대폭 당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 재정 지출 그 수요랄까요? 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일 그 추경이 조속히 통과돼서 집행됐다라면은 당연히 효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뭐 차관님 말씀 그대로 IMF에서도 한국은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권고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GDP 대비 부채율도 다른 OECD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건전한 상태고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은 정부 재정만 확대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결국은 민간 부분 투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럼 민간 부분 투자는 어떻게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거 정부에서 고민일 것 같습니다. 민간 부분 투자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사실은 민간들의 예. 그 기업들의 투자 의욕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이 살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인 노력도 있을 수 있고 재정 쪽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가 그리고 또 재정의 기능이라는 게 보면은 단순하게 반드시 아끼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재정의 기능 중에서는 이 경기 조절 또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경제가 좀 안 좋을 때는 재정에서 역할을 보다 강화해주고 예. 그리고 또 경제 여건이 좀 좋을 때는 그만큼 이제 정부 쪽에서 그 역할을 좀 덜해도 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그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확장 재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500조가 넘습니다. 예, 500 아마 지금 9.3% 증가율로 해서 500조가 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아마 방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의 일환인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정부가 처음 예상한 것보다 지금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2%도 안 될 것이다. 1.9% 얘기도 나오고 1.8% 얘기도 나오는데 2%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정부는 항상 그 예산을 편성하거나 경제 정책 방향을 할 때 그 예측치를 넘어서 희망치를 좀 합니다. 그렇게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수치가 당초 계획대로는 좀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추경도 편성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 재정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또 하반기에 또 재정 보강을 대폭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 진폭을 더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의 그 달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이러한 그 성장을 위한 이런 모멘텀 이런 것들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차관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고. 또 IMF나 OECD 국제 기구들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까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이 513조 잡혀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3일이 아마 법정 기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입니까? 예. 네네. 근데 국회 특히 야당은 지금 이 확장 재정 정책을 국민 세금 낭비다. 또 내년 총선용으로 준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부채 비율 40%도 언급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당수 시절에는 이 40% 넘기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저런 반대가 기재부가 이를 추진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해라기보다는 야당이니까 당연하게 또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규모도 중요하지만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년 예산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한 30여 년 동안 예산을 다뤄오면서도 바쁘면서도 진짜 이번에야말로 진짜 경제 예산이라고 좀 본다고 경제 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경제 분야 예산 SOC가 됐든 산업이 됐든 또는 R&D가 됐든 대체로 보면은 이 분야의 예산들이 지출을 합리화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증가율이 거의 정체돼 있거나 많아봤자 1, 2%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는 대폭 늘어나면서도 경제 분야는 상당히 억제돼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 예산 같은 경우에 산업 분야 예산이 내년에 27.5%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SOC도 12.9%, R&D도 17.3%, 그리고 또 환경도 19.3%. 그동안 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경제 예산입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하였던 예, 그렇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더 논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재정 확대가 우리 현재 경제가 좀 어려운 면을 그러한 그 보완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에 대한 재정을 통한 투자가 단순히 그 현재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투자라고 좀 봐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지금의 투자가 바로 미래의 재정 수요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그 감안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보다 경제 분야를 넓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다. 야당이 주장하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아니 그 SOC 이런 거 거대 사업 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회복지에 많이 투자하기로 한 거 아니었느냐 처음에 집권할 때는 경제가 조금 안 좋다는 비판 들으니까 결국은 뭐 건설 투자 확대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전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산업 분야도 경제 예산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보면은 그 재정 당국이 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보면은 제한된 재원으로 어떻게 투자 우선순위를 가져갈 거냐 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이 SOC라든지 산업 분야 이 경제 예산들이 그동안 밀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SO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전반적인 계속 이런 뭐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참여정부 때도 좀 비슷한 기조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특히 SOC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투자가 정작 필요하면서도 이 지연되는 늦춰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가 왜곡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 어떻게 보면 SOC 분야 이런 분야의 투자를 좀 정상화하는 그래서 꼭 필요한 뭐 서민주거 그 안정이라든지 또는 광역교통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투자 이런 것들을 공급을 앞당기는 이런 꼭 필요한 투자를 제대로 하자라는 것들은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좀 균형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봤던 그 서민이라든지 또는 그 사회적 약자 또 사회복지 이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진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무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다른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부채 비율이 뭐 크진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일본은 뭐 200%가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재정 건전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아무리 해도 저는 뭐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 재정을 운영할 때 그 재정 운영 여건 그 당시의 경제 여건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정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하고 비교해서 물론 그 OECD 국가라든지라고 비교해 보면 그 재정적 적자라든지 또는 그 국가 부채 수준이 훨씬 낮은 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그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의 투자가 다 그 미래에 이러한 그 재정 수지 적자라든지 재정 소요 이런 것들을 또 그 낮출 수 있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전문가로서. 네, 전문가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올해보다는 내일, 금년보다는 내년이 보다 더 희망이 있고 그다음에 근심을 덜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렸냐면 청취자분 중에 한 분께서 정말 이 정부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세입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국세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도의 경제 상황이 아직도 엄중하다는 것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특위위원 맡고 계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본에 왔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거든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한 석 달쯤 지났습니다. 4달 지났습니다. 4달 지났습니까? 네.
근데 지금 분위기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 쪽에서 지금 이 사태, 이 결과가 나는 거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고 수출도 굉장히 대한국 수출입니다. 상당히 떨어졌고 특히 관광 분야라든가 또 수입 맥주 분야라든가 그냥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지금 넉 달 동안에 이런 일본과 한국의 이런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또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러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자승자박 한 거 아니냐. 또 그러면 우리가 뭐 누가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번에 일본의 경제 침략과 관련해서는 키워드를 굳이 얘기하면 저는 아베라는 말 하나 하고요. 예. 우리 국민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베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방향, 전개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게 좀 착각을 한 게 아니냐는 예. 착각을 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작부터 사실관계가 달랐다는 얘기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도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그런 대응 자세, 불매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우리 국민들의 힘, 그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일본이 처음에 수출 규제를 하면서 대제품이 아마 한국에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아마 큰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준비를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정부도 기업들 많이 도와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번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노력도 평가해 줄만합니다.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을 했고요. 특히 보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7월 2일 날 아베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한 뒤에 바로 일본으로 달려가 가지고 4박 5일 동안 계속 일본 각계 인사들 만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또 상의를 하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다시 했던 것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비상 대응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번에 세계 소재 부품에 대해서 일본이 규제를 했었죠. 세 개의 소재 부품을 넘어서 다른 분야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차제 대폭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예.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건 뭐 하나의 예인데요. 우리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까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다. 예, 앞으로도 예. 괜찮을 거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일본에서는 만일 한국이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현금화할 경우에 추가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 강경 일반도에서 하고 비교해 볼 땐 지금 많이 누그러뜨려졌다. 다만 기존의 주장대로 한국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건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과연 그러면 일본이 새롭게 추가 보복할 카드가 무엇인지 또 한일 관계는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은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은 보다 우리 정부 같은 게 열려있는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 나갈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저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크게 봐서 이슈 한 3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요.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정부 주도로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끝내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반드시 피해자들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소미아 문제는 양국 간의 안보라든지 국방 관련해서 이 신뢰 문제가 또 걸려 있었거든요. 이런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지 이런 것도 풀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부품 소재와 관련해서는 이게 정경분리 원칙이 그동안 한일 간에는 계속 유지돼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베 정부가 정치와 경제를 이걸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특히 경제 분야의 관계는 경제만으로 경제를 따로 띄어서 경제 통상 분야의 협력을 다 얘기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과 우리가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 동반자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원칙적인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그냥 뭐 미봉식으로만 합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원칙을 지키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 지소미아 말씀하셨는데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미국 정부의 압력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서. 뭐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좀 언급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그 한미일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미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한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일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군사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또 미국과 일본 간에 서로 간에 이러한 그 신뢰가 우선 그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일본이 아베 정부가 이 경제 침략을 하면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우리 그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 안보 분야에서의 우리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불신 이런 걸 많이 드러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래서 뭐 지소미아를 그 폐기한 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건 일본 아베 정부다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화해 그리고 서로 간에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방금 말씀 중에 어쨌든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만나자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면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일본 보도를 통해서 이제 발표된 거거든요. 이거는 일본 언론발인데. 아베 총리가 그거를 보고 뭐 11월 달에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풀릴 것 같은 일항적이식을 계기로 해서 좀 풀릴 것 같은 한일 관계가 좀 오래 가는 건 아니냐 또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글쎄 저는 이번에 일본의 경제 침략 그 관련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의 언론 쪽을 우리가 분명 그 모니터링하고 주시를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있다는 참고는 하지만은 당연하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위원인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어제도 짚어본 내용입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 발표했는데요. 이 이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운 일자리 정부가 무색해졌다라는 비판적 시각의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설명대로라면 조사 방식을 바꿔서 나타난 결과다라는 건데요. 청와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지 궁금하네요. 황덕순 일자리 수석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침 TBS 뉴스공장 나가셨죠? 네. 예. 거기서 진행자가 중간에 하도 끼어들어서 말을 많이 못했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예. 네, 고맙습니다. 많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통계청 조사 결과 받아들고 청와대도 조금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모든 언론이 큰일 난 거 아니냐. 일자리 정부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와 결과가 이게 뭐냐. 이렇게.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언론이 비판을 했던데요. 일단 그 조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청와대 입장에서 뭐 당황했다기보다는 좀 당혹스럽다 이런 뭐 느낌을 안 가질 수 없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기관인 이제 통계청이 생산한 통계가 그동안의 현실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과거와 그대로 비교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당혹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청도 아주 이례적으로 이번에 통계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35만에서 50만 정도까지는 예. 뭐 과대추계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과대추계가 되었을 것이다. 자, 일단 비정규직 하면 어디까지가 비정규직인가? 이 용어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연과학적 개념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개념이어서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계는 가능하면 이제 비정규직 규모를 좀 넓게 잡고 싶어 하고 경영계는 좀 좁게 그렇겠지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2002년에 모여서 여기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일할 걸로 예상이 되는 한시 근로자라고 부르는 집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또는 뭐 8시간 하더라도 며칠간만 일을 하는 시간제 근로자. 세 번째는 파견이나 용역 뭐 또는 특수 형태 근로자라고 불리는 특고와 같은 다양한 불안정 고용 형태를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자. 그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한시적, 시간제 그리고 비전형. 네, 맞습니다. 방금 특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스튜디오 밖에 있는 작가들. 네. 이 특고지요? 일시 뭐 특고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고용계약 형태를 맺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특고라는 게 이제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의 중간에 있는 고용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뭐 택배기사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정규직이 아니면 다 비정규직 아닐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이 아니면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비정규직을 어디까지로 보자 이렇게 정해놓고 비정규직이 아니면 정규직이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고용 형태도 문제고 일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임금도 문제가 한데 그건 뭐 뒤에 가서 따로 이야기 좀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어제 통계청 발표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 폭증했다라고 했긴 했는데 숫자상으로는 일단 확인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꼽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아마 보실 수 있도록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 5년간 매월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매월 조금씩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올해 3월과 6월에 54만 명, 80만 명 계단형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정부와 통계청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를 분석을 해본 결과 국제노동기구에서 이제 그동안 고용 형태와 관련된 분류를 해오던 기준을 바꿔서 25년 만에 이제 기준을 바꾸자 이렇게 작년에 결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통계 기준 변경을 위한 추가 조사를 올해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문항을 보니까 이게 보통 3만 5천 가구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특성상 문항의 순서가 바뀌거나 표현만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추가적인 이제 고용 예상 기간에 관한 설문이 들어가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응답한 분들이 1년 사이에 80만 명이 갑자기 늘어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거의 통계와는 명확히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통계청도 어제 발표를 했고 누구라도 아마 그래프를 보시면 동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통계청이 그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 그대로 따서 뭐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언론들이 많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수석님이 갖고 온 그래프를 보면 이게 16년 1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기간제 근로자 수 증감 도표입니다. 그런데 16년 1월 보면은 뭐 10만 명부터 이렇게 20만 명 또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요. 계속 10만 명, 20만 명, 10만 명, 20만 명 이러다가 19년 3월 갑자기 54만 명으로 증폭했고 또 6월에 80만 명으로 증폭합니다. 또. 네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사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늘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그걸 그대로 전년 대비해서 가끔 늘어났다. 네네. 예. 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 제기도 하셨습니다. 8월 조사에 하는 건데 왜 3월 6월에 바뀐 조사를 가지고 저희 잘못됐다고 발표를 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분류와 달리 기간제는 매월 조사는 본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정부가 얻었고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사 방식을 바꾼 근본적 이유는 ILO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고용 형태의 분류에 관한 기준을 우리가 흔히 그동안 이제 종사장 지위라고 해서 고용주, 자영자, 상용, 임시, 일용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우리 특고라고 불리는 비정형적인 노동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임금 근로자 내의 다양한 유형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 아래 기준을 바꾸기로 이제 지난해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 그 조사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조사 변경을 위한 이제 시범 조사가 올해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제가 보면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19년 3월에 갑자기 54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네. 증가하는데 3월에 갑자기 이 조사를 방식을 바꿔서 그렇게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달 보면은 어쨌든 이 10만 명대, 15만 명대 이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사 방식만 바꿨다고 해서 이렇게 30만 명씩 늘어나느냐. 이 자체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전달에는 기간제라고 응답을 안 했다가 올해 기간제로 응답한 사람이 없을까?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원자료를 분석을 하면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아마 통계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기간제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기간제로 응답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수십만 명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걸 통계청이 발견했을 겁니다. 통계청이 그런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도 이거는 조사에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런 점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네. 그러니까는 고용 관계 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저는 계약이 앞으로 종료될 거니까 이렇게 네. 응답을 하신 분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앞에 문항의 응답을 다시 바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꼭 서면으로 안 쓰고 암묵적인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서면 계약을 안 했던 분들이 나는 계약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거치면서 나도 계약을 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가 그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그리고 고용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 증가가 어쨌든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다. 특히 노인 일자리. 네. 근데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그거는 결국은 비정규직 아니냐.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도 통계에 반영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생각을 하기에는 15만에서 20만 정도의 숫자가 정부가 취약계층을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든 일자리 그리고 또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정을 통해서 만드는 일자리에 추가로 참여를 하셨고 그것이 통계에 반영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찾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연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서구의 선진 복지국가보다는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에 정부가 일자리 찾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또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서 비정규직 직원들하고 이야기한다든가 또 정규직 가지고 약속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부 모토가 결국은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아니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뭐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진도는 계획한 것보다도 조금 빠르게 가고 있고요. 간략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7년 5월에 이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가 정규직화를 진행한 공공기관이 800개가 넘습니다. 예. 그 기관에서 19만 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고 예. 실제로 전환이 완료된 분들은 16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 명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다만 3만 명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용역 계약을 한 분들은 기간이 끝나야만 이제 그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된 이유는 특히 이제 자회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자회사로 가게 되면 이게 정규직이 아니고 예전과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은데 내용을 조금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회사 방식을 통해서 전환된 곳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800개가 넘는 기관 중에 자회사 방식으로 간 기관은 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했고요. 다만 숫자로 보면 좀 많습니다. 한 20% 정도가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주로 어떤 기관이냐 하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규모가 훨씬 더 큰 기관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논란이 되는 이제 도로공사 같은 곳들인데. 톨게이트? 네네, 예. 사실은 800개가 넘는 기관들의 정규직화를 진행을 하는데 각 기관별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정부가 기관별로 다 이렇게 저렇게 전환을 하라고 정부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주고 그 기관의 노와 사 그리고 전문가가 같이 협의를 해서 기관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을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 방식도 직접 고용을 할 수도 있고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자회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노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사실 이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합의를 이루는데 진통을 겪는 곳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곳들이 이제 그런 곳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문제가 마치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짚어볼게. 이건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정규직 공무원들 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니까 기존의 정규직이 반발하더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노 갈등이 갑자기 불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심각하게 불거진 것 같은데 이건 생각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변화에 앞서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정책을 진행한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시 같은 곳들이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관별로 방향을 직접 정한 것이 아니고 기관의 사정에 맞게 노사가 협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이게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라는 게 본래 이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렵더라도 서로 간에 협의하고 타협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청취자 질문 2개 받겠습니다. 8900님. 조사 방식이 정권마다 바뀝니까?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정권마다 바뀐 건 아닙니다. 이 설문지는 이제 8월 설문지는 2001년부터 시작된 조사인데 2002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노사정이 합의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2003년부터 설문지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기간제의 경우에는 부가조사 설문지가 아니라 본조사에 있는 문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조사에 추가로 조사한 3월, 6월 소위 병행조사에서 영향을 받아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권마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 왜 3월에 급격한 변화를 보였을 때 조사 방식 변경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7799번님. 이 숫자는 3월 달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8월 결과를 보고 최초 공개가 된 거고요. 조사는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매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위 고용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결과만 발표를 하고 이번에 발표된 기간제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발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 이번에 8월 결과와 합쳐서 발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 2992님.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은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까? 복지적 성격이 매우 강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자리를 늘리자. 뭐 다들 동의하실 테고요. 문재인 정부 핵심 또 공약 사항 중에 하나고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늘리는 건 그 하나만으로 중요하느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비정규직하고 지금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바쁜 와중에 스튜디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